할머니는 도둑이야? 6살 손주가 밥을 먹다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친구 아줌마들한테 그랬어. 할머니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간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친척들에게까지. 왜일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손주 보고 싶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갔을 뿐인데, 하지만 며느리의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12억짜리 아파트였죠.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고 밤 11시에 문 닫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아들 하나 키웠어요. 다행히 아들 민준이가 대기업에 취직했고 35살에 결혼도 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 봤을 때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게 기억나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손주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지호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이 되다니.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지호가 자라면서 저는 자주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테니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반찬도 해가고, 지호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며느리는 늘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오시고, 편히 쉬세요. 괜찮아. 손주 얼굴 보는 게 좋은데 뭐. 지호는 정말 예뻤습니다. 할머니만 보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지호,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혀졌죠. 저는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집인데 그때는 4억이었는데 지금은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혼자 살기엔 좀 크지만 추억이 많은 집이라 팔 생각은 없었어요. 아들 부부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월급이 괜찮은 편이라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전업주부였어요. 지호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손주도 잘 자라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웃기는 하는데 눈은 안 웃는 것 같달까요? 어머니, 오늘은 바쁘셔서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지호 얼굴 봐야지. 네. 며느리는 대답은 했지만 뭔가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들어오면 화면을 끄는 것도 봤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오늘도 오셨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좀 답답해.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 때문에 답답하다는 건가요? 나중에 얘기할게.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내가 너무 자주 오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운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지호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을 못 보면 하루가 허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줄여볼까? 그렇게 마음먹고 며칠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호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싫어. 할머니 보고 싶어. 결국 또 갔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응, 지호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러셨구나. 지호야, 할머니 오셨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몇 주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분인데 며칠 후 아들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며느리 집에 반찬 재료를 사러 간 거예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두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말이야. 응, 들었어. 불쌍하게.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자꾸 물건이 없어진대. 진짜? 누가 가져가는 거야? 글쎄, 며느리가 힘들어 하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 얘기인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우리 얘기겠어 싶었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뭐 찾아? 아,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데?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지호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죽을 끓여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지호 괜찮아? 네, 많이 나았어요. 지호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죽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어요. 어머니 오셨어. 또, 저는 죽을 저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힘들어.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할게.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죽을 그릇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걸까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까요? 하지만 손주가 보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자주 오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혹시 부담스러우면 말해. 내가 덜 올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하죠.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든 게 드러나는 날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호 유치원이 일찍 끝나는 날이라 제가 점심을 챙겨주러 갔어요.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호 점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다녀와. 며느리가 나가고 저는 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랑 뭐 먹을까? 김치볶음밥.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주방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계란도 노릇하게 부쳐서 올렸습니다. 자, 우리 지호 먹어볼까? 와, 맛있겠다. 지호가 숟가락을 들고 신나게 먹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지호 옆에 앉아서 물을 따라주며 바라봤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호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는 도둑이야?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도둑이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호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친구 아줌마들한테 전화로 얘기했어. 할머니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간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나 방에서 블록 쌓고 있었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거 들었어. 지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이라고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요? 할머니, 왜 안 먹어? 아, 할머니는 배불러서. 할머니도 먹어야지. 지호가 제 그릇에 김치를 올려줬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예쁘던지.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지호야, 엄마가 또 무슨 말 했어? 물건이 자꾸 없어진대. 할머니 올 때마다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줌마가 물어봤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모르겠대. 증거를 더 모아야 한대. 증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건가요? 지호야, 그 얘기 아빠는 알아? 응, 아빠한테도 말했대. 어머니 오시면 뭔가 없어진다고. 민준이도 알고 있다니요. 제 아들이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건가요? 할머니, 괜찮아? 얼굴이 하얘.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 아들한테까지. 왜일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지호 밥 잘 먹었어요? 응, 잘 먹었어.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도둑이라고 말했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으신데. 피곤해서 그래. 나 먼저 갈게. 벌써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며느리와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지호야, 할머니 간다. 할머니, 또 와. 지호가 방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이 가짜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집까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무 자주 간 게 잘못인가요? 손주 보고 싶어서 간 게 죄인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가까이 악착같이 일해서 아들 키웠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겨서 행복했는데 이제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다니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민준아, 내 와이프가 나를 도둑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무서웠습니다. 혹시 아들도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던 그 얼굴이요. 전부 연기였구나.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며느리가 정말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알아야 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했어요. 최대한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고민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며느리 친구들? 아니에요. 그들은 며느리 편일 겁니다. 아파트 이웃들? 그것도 이상하죠. 그때 지난번 마트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자꾸 물건이 없어진대. 며느리가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며느리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카페 앞에서 멀리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친구 2명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못 보는 위치였어요. 며느리와 친구들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그냥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시어머니가 뭐 하셨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잖아. 그것도 힘든데. 그래도 손주 봐주시잖아. 그게 아니라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요즘 집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져. 진짜? 뭐가? 지난주에는 현금 50만 원이 없어졌어. 서랍에 넣어뒀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서랍을 만진 적도 없어요. 헐,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글쎄, 어머니 오신 날이었거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자꾸 그래. 남편한테 말했어? 응. 근데 민준이는 안 믿더라.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그래도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저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거짓말로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적도 없는 물건들, 제가 가져간 적도 없는 돈. 전부 며느리가 꾸민 이야기였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돈이 필요하신가? 아니, 어머니 돈 많으셔. 강남에 집도 있고. 그때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혹시 치매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했어.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정신이 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탐정사무소.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강남역 근처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한빛조사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박순희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됐어요. 이런 곳에 와본 게 처음이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며느리분이 실제로 물건을 없애고 할머니 탓으로 돌리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간 적이 없는데 자꾸 없어졌다고 하니까요. 며느리분의 목적이 뭘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탐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을 며칠간 미행해 볼게요.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분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저는 고민했어요. 며느리를 몰래 조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비용은 일주일에 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를 조사하는 게요. 하지만 저는 결백했어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며느리분이 친구 2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네. 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사무소로 갈게요.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켜더니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힘들어. 어머니가 자꾸 오시는데 물건도 없어지고. 지난번에 말한 그거? 응. 이번 주에는 내 금반지가 없어졌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한테 금반지 같은 건 본 적도 없는데요. 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안 믿어. 증거가 필요해. CCTV 설치하면 어때? 그것도 생각 중이야.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거 찍히면 확실하잖아.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진짜 시어머니가 가져가신 거 확실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처음엔 안 믿고 싶었어. 근데 어머니 오신 날만 물건이 없어지잖아.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게 시어머니잖아. 그래서 망설여져. 며느리 목소리에는 연민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치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이도 있으시고.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이한테 말했는데 화내더라. 엄마가 정상이라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해 봐야 해요. 탐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어제 친정에 다녀왔어요. 친정 어머니와 대화한 내용도 녹음됐습니다. 또다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왜? 시어머니 때문에? 응. 계속 오시는데 물건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뭐래? 확실히 증거 잡으라고 했잖아. 근데 민준이가 안 믿어. 아들이 원래 그래. 엄마 편 드는 거지. 며느리 친정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연하지.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야?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 있다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응. 그거 나중에 너희 거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딴 데 쓰시거나 동생한테 줄 수도 있어. 민준이 동생은 없는데. 그래도 모르지. 혹시 시어머니가 재혼하시거나 하면? 설마.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지금 확실하게 해놔야 해. 확실하게 하는 게 뭔데?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지. 며느리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정신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너희가 재산 관리할 수 있어. 엄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시어머니 돈 쓰는 것도 감시하고 나중에는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요양원? 그래. 집 비우고 너희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12억짜리 아파트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12억짜리 아파트를요. 그래서 저를 도둑으로, 치매 환자로,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할머니, 물 한 잔 드릴까요? 탐정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며느리분이 친구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시어머니 일주일에 몇 번씩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소문내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방어해야 해. 나중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 편 들어줄 거야. 정말? 그럼. 내가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슬쩍슬쩍 얘기해놨어. 내 시어머니 요즘 이상하시다고. 고마워. 그리고 있잖아. 너 시어머니 집 나중에 받으면 우리 같이 유럽 여행 가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가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며느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요?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할머니 명예를 훼손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조사해 주세요. 며느리가 정말로 제 물건을 없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사무소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서둘러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뭘 발견하셨어요?
며느리분이 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다녀왔어요. 부동산요? 네. 제 직원이 미행했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상담을 받았는데요? 할머니 아파트 시세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후견인 제도요? 네. 정신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나 정신병 환자의 경우 가족이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 며느리분은 할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아파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팔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만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럼 며느리가 내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 허가가 필요하지만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했다니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며느리분 핸드폰을 해킹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법이긴 하지만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카카오톡 대화창이 떠 있었어요. 친정 엄마와의 대화였습니다. 부동산은 알아봤어? 응, 오늘 다녀왔어. 후견인 되는 건 어떻게 하래? 생각보다 어렵대.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하거든.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고. 그럼 병원 데려가야겠네. 근데 민준이가 안 데려갈 거야. 엄마 멀쩡하다고 하니까. 그럼 너 혼자 데려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 알았어, 엄마. 한번 해볼게. 대화가 더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돼가?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은 다 퍼뜨렸어. 아파트 사람들? 응.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다고 했어. 물건도 없어지고 말씀도 이상하시다고. 실제로 물건 없어졌어? 아니, 내가 숨겨놨어. 크크. 헐, 대박. 너 생각보다 대단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들키면 어떡해? 안 들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민준이는 엄마 편 들고. 만약 시어머니가 의심하시면? 그럼 더 확실하게 치매라고 하면 되지. 피해망상 있으시다고. 크크크 너 진짜 무섭다. 이것도 다 살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데 진짜 스트레스야. 그래도 손주 봐주시잖아. 그게 더 싫어. 지호가 할머니만 따르니까. 엄마 말은 안 듣고. 그럼 확실히 끝내야겠네. 응. 이번 달 안에 병원 데려갈 거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탐정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대비해야겠네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탐정이 명함을 꺼냈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변호사입니다. 가족문제 전문이에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정훈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연락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탐정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한빛 조사 연구소 박입니다. 의뢰인분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박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꼭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탐정 사무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어요. 제 집을,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역삼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1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박 소장님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도둑으로 만들고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고요. 그럼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요? 일단 아파트 명의를 신탁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며느리가 후견인이 되어도 함부로 못합니다. 신탁이요? 네.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할머니가 사용하시고 돌아가시면 지정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아들한테 줄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들 명의로 하되 며느리는 배제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 고소는 언제 하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고소장 넣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며느리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 재산을, 제 인생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를 신탁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탁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어떤 신탁을 원하세요? 부동산 신탁이요. 제 아파트를 신탁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신가요?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더니 설명했습니다. 신탁을 하시면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할머님께서 평생 거주하실 수 있고 사용 수익권도 갖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건드리나요? 네, 맞습니다. 후견인이 되어도 신탁 재산은 처분할 수 없어요.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수익자는 누구로 하시겠어요? 제 아들이요. 이민준. 배우자는 제외하시겠어요? 네, 아들만 수익자로 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등기 이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후견인이 되어도 제 집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신탁 등록 완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고소하면 며느리가 바로 알게 되나요? 네, 경찰에서 조사 통보가 갑니다.
그럼 아들도 알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셨다고. 그래.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내가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 훔쳐간다고 소문낸 것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증거요? 내가 친구들이랑 나눈 대화, 친정 엄마랑 나눈 카톡,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 것까지 다 알아. 며느리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내가 내 집을 노리고 있었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되려고 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와 직접 대면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아. 수진이가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 한대. 엄마가 고소했다고? 그래.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한 것, 주변에 소문을 퍼뜨린 것, 제 재산을 노린 것까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야? 증거가 있어. 녹음도 있고 카톡도 있어. 엄마, 민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와이프가 나를 도둑이라고 했다는 거? 아니, 나는 몰랐어. 수진이가 그냥 요즘 엄마가 자주 오신다고만 했지. 자주 오는 게 잘못이니?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손주 보고 싶어서 간 건데 며느리는 그게 싫었나 보구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가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 이미 늦었어.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 거야.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하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악착같이 일했어. 남편 없이 혼자서. 그런데 내 와이프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고 정신병자로 만들고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어. 엄마, 민준아, 너는 어느 편이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엄마 편이지. 그럼 며느리랑 이혼해.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지호가 있잖아. 지호는 내가 키울게. 넌 이혼하고. 엄마, 제발. 시간 좀 줘. 내가 정리할게.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어제 친정에 다녀왔어요. 또 무슨 일을 꾸미려고? 녹음 들어보시겠어요?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재생했어요. 며느리와 친정 엄마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뭘 알아? 내가 소문낸 것도, 부동산 간 것도. 어떻게 알았는데? 탐정을 고용했나 봐. 증거가 다 있대. 친정 엄마가 욕을 했습니다. 그 할망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엄마, 나 고소당했어. 명예훼손이래. 벌금 얼마나 나오는데?
모르겠어.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 돈 드는데. 엄마,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시어머니가 아파트 명의를 바꿨어. 신탁으로. 뭐? 이제 후견인 되어도 집을 못 건드려. 친정 엄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진 거잖아. 그러게. 민준이는 뭐래? 이혼하자고 해.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대. 이혼? 안 돼. 이혼하면 넌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럼 어떡해? 일단 버텨. 시어머니한테 빌어. 빈다고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해봐야지. 이혼만은 하면 안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처음엔 부인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 때 녹음 파일이랑 카톡 내역 다 보여주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벌금형 받나요?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벌금형은 확실하고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할머니,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손해배상이요? 네. 할머니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일 겁니다. 그것도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며느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옳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 왜? 사과하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래. 만나서 뭐 하게? 엄마, 제발.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 할까요? 알았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고마워, 엄마. 이틀 후,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함께 왔더군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해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하고. 왜 그랬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났어요. 어머니 아파트가 12억짜리 아파트 말이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준비가 뭔데?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우는 게 소용있니?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봐줘.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민준아, 너 와이프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아? 알아, 엄마. 내 와이프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 훔쳐간다고 거짓말했어. 알아.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병원에 데려가서 거짓 진단 받으려고 했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적이 뭐였는지도 알지? 내 집, 12억짜리 아파트. 엄마, 그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집을 차지하려고 했어. 그게 내 와이프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수진아, 너 진짜 반성하는 거 맞아?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묻겠어. 내가 친구들한테 말한 거 인정하지? 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도둑이라고 소문낸 거? 죄송해요. 부동산 가서 후견인제도 알아본 거?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인정해요, 어머니. 좋아.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소문낸 사람들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해. 내가 도둑이 아니라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네. 그리고 이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가서 말해. 전부 내 거짓말이었다고.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창피해? 그럼 나는 얼마나 창피했겠어? 도둑 누명 쓰고. 죄송해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럼 고소는 취하해 줄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네. 나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지호도 못 보게 할 거야.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지호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맞아. 근데 넌 지호 교육에 신경도 안 썼잖아. 할머니만 따른다고 싫어했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호는 보게 해주세요. 안 돼. 너 같은 사람한테 지호를 맡길 수 없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지호 엄마야. 민준아, 넌 이혼할 거지?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일주일 줬잖아. 결정했어?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 못하겠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수진이도 잘못을 알았어. 그리고 지호가 있잖아. 민준아,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면서도 알아, 엄마. 근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나는 너희랑 상관없이 살게. 엄마, 며느리 약속한 거 지켜.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해.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호 보고 싶으면 민준이 데려오게 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가볼게요,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지호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와이프가 더 중요한 거겠죠.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약속을 지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했고 아파트 사람들한테도 가서 사과했대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소 취하할게요. 며느리분이 약속을 지켰나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취하서 넣겠습니다. 손해배상은요? 그것도 취하하시겠어요? 네, 그냥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며느리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제 명예도 회복됐고 제 재산도 지켰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도 사이가 틀어졌고 지호도 자주 못 보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오지 않았고요. 지호가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지호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이 혼자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편 못 들어줘서. 내 가정이 중요하지. 당연한 거야.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다니는데 다들 이상하게 봐.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준아, 너 행복해? 수진이랑 살면서.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호 때문에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수진이 보는 게 힘들어. 근데 이혼하면 지호는 어떡해? 지호는 내가 키울게. 너 이혼해.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생각해봐. 너한테 시간 줄게. 지호 보고 싶지 않아? 이번 주말에 내가 지호 데리고 올게.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지호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몸을 꼭 안았어요. 셋이서 밖으로 나가 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피자를 먹으며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이상해. 요즘 맨날 울어. 그리고 아빠랑 싸워. 어제도 엄마가 울면서 할머니 미안하다고 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호가 다 알고 있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호는 방에서 놀고 아들과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이혼할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호는 내가 키울게. 양육권 내가 가져올게. 수진이가 동의할까?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싸울 거야. 아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 같았어.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걸 알고도 눈 감으려고 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지호는 엄마가 키워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자주 연락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호 방을 꾸미느라 바빴어요. 공룡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사고, 장난감도 잔뜩 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혼 성립됐어. 그래, 고생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집으로 이사 갈게. 지호도 데리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응.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지호도 할머니 있어야 좋아해. 민준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 편 못 들어줘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다음 주에 이사 갈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니. 손주도 함께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이제 다시 사람 사는 집이 될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지호 방으로 갔습니다. 새로 산 공룡 침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지호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과 지호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하고
지호는 신이 나서 이 방 저 방을 뛰어다녔어요. 공룡 침대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사줬다며 좋아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날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했어요. 김치찌개 끓는 소리, 지호가 밥 먹으며 제잘거리는 소리, 아들이 웃는 소리. 이 모든 게 행복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다음 주에 지호 보러 온대.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며느리를 다시 본다는 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면접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괜찮지? 괜찮아. 지호 엄마인데 당연히 봐야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옷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지호 좋아하는 과자가 든 작은 봉지만 들려 있었어요. 엄마, 지호가 달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지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동안 지호를 놓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지호가 2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내내 지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시간이 되어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나왔을 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지호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혼자 자취방에서 살면서 파트타임 일도 하고 있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생각해 볼게. 며칠 후 마트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라면이랑 계란, 저렴한 반찬들만 들어 있었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지갑에서 돈을 세는 손이 떨리더군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다음에 수진이 올 때 같이 저녁 먹자고 해. 다음 주 토요일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어요. 수진아, 나한테 한 말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과했던 거지. 근데 너 많이 변한 것 같아. 앞으로 잘할 수 있겠어? 네, 꼭 잘할게요. 알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근데 조건이 있어. 지호 교육에 신경 써.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네,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살이 붙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랑 다시 시작해볼까 해. 다시 결혼하고 싶어? 좋아. 근데 조건 있어. 수진이가 다시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이혼해. 알아, 엄마.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식으로 가족끼리만 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네, 어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래, 우리 다 같이 살아. 지호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지호를 안고 가족들을 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용서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며느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계속 안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이제 저는 편안합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고 지호가 웃고 있고 아들이 행복해 하니까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곁에 가족이 있으니까요.